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군 해파병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최명신 장군의 활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10여 년 전 국방일보에 베트남 정글의 영웅들이라는 주제로 연재했던 내용을 자료로 하고 2012년 같은 제목의 단행본에 기초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공공기관과 언론의 검증을 거친 내용으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행본 베트남 정글의 영웅들 33쪽부터 42쪽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건군 이후 최초 해외 파병입니다. 역사적으로는 819년 신라가 당나라에 3만 명을 파병하였고 고려가 1274년과 1281년 두 차례 몽골과 일본 정벌을 위한 연합군을 편성했으며 조선시대 명나라와 청나라에 파병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1945년 광복 이후 3년 후인 1948년 정부를 수립하였으며 그로부터 2년이 채 되기 전인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을 유엔군의 파병에 힘입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파병을 간접 경험한 것은 6.25 전쟁이 처음입니다. 6.25 전쟁을 통해 군대의 해파병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지켜본 것에 불과했고 6.25 전쟁 이후에도 해파병을 위한 준비와 지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파병은 모든 것을 새롭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국내와 다른 생소한 작전 환경에서 주둔 및 우방국과 어떻게 협력해야 할 것이며 군대를 어떻게 편성하고 배치하며 어떤 작전 개념과 전술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작전 지속을 위해 물자와 장비를 어떻게 획득하고 지원할 것인가, 장병의 사기와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등등 모든 것이 국내의 작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당시 국군의 전평시 작전 통제권은 6.25 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원수에게 위임한 후 계속해서 미군이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월 미군 사령관 웨스트모런트 대장은 베트남에 파병되는 한국군 역시 당연하게 미군이 작전 통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우리는 병력만 제공하고 모든 군수 지원과 함께 작전 실시를 미군으로부터 받아 작전을 수행한다면 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미군들도 한국군뿐만 아니라 남베트남군까지 자신들이 통제하에 일사불란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6.25 전쟁에서 메가더 원수의 작전과 같은 방식입니다. 6.25 전쟁 당시 메가더 원수는 유엔군 사령관의 직함으로 한반도에 파병된 16개 유엔 참전국 군대를 통합 지휘하였고 유엔 회원국이 아닌 한국군의 군대는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작전 지휘권을 위임받음으로써 17개국 군대를 통합의 단일 지휘체제로 지휘하였습니다. 전쟁 원칙 중 지휘 통일의 원칙, 즉 지휘권의 일원화 원칙은 원칙 중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월 미군은 파병되는 각국 군대를 통합 지휘할 수 있는 지휘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본국의 작전 통제권을 미군이 행사하고 있었고 또한 해외 파병의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미군에게 작전 통제를 위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전쟁의 원칙이나 작전의 효율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쟁의 명분입니다. 명분이 없는 전쟁은 이길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힘으로 몰아붙여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겼다 하더라도 점령지를 통치하는데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되고 결국 손들고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겔라전 방식으로 독립을 추구하는 호치민 추종 세력과 그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세계 전략을 앞세운 자본주의 세력의 대결입니다. 호치민 입장에서는 독립을 방해하는 식민지 세력에 대한 투쟁이었고 남베트남과 미국 입장에서는
공산주의 팽창을 차단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구도는 이미 프랑스와 호치민군의 대결에서 호치민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진영의 두 번째 주자로 미군이 나선 것입니다. 이런 구도에서 남베트남과 파월 한국군이 미군의 지휘체제에 편입될 경우 남베트남군은 식민지 세력을 끌어들인 주구가 될 것이고 파월 한국군은 미군의 용병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최명신 장군은 주월 미군 사령관 웨스트모랜드 장군에게 이와 같은 베트남 전쟁의 특수성을 주장하여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 지휘권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본국의 작전 통제권을 미군이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파병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최명신 장군과 함께 최초로 작전 통제권 협상에 임했던 이운섭 장군의 선견 지명이 있어 가능했다고 봅니다. 베트남에서 미군의 전술은 수색 및 경멸, 즉 게릴라들이 은거하고 있는 지역을 찾아내 강력한 군사력으로 경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게릴라는 기동성이 좋아 찾았다 하더라도 경멸이 쉽지 않았고 경멸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 피해로 새로운 적을 만들어내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최명신 장군은 6.25 전쟁 시 백골병단이라는 유역부대를 조직해 적진 후방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6.25 전쟁의 경험을 기초로 주민들 속에 숨어있는 게릴라를 주민과 분리해 경멸한다는 분리, 차단, 경멸의 3단계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3단계 작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주민과 게릴라를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민으로부터 분리된 게릴라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민과 게릴라의 관계를 물과 물고기의 관계로 본 것입니다. 주민과 게릴라를 분리하기 위해 최명신 장군은 책임지역의 핵심 포인트에 중대급 전술기지를 설치해 주민과 게릴라의 접촉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중대 단위로 분산된 전술기지는 각계파의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 기지를 포병 화력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요새화하여 48시간 이상 지탱할 수 있도록 필요한 탄약과 보급품을 사전에 비축하였습니다. 미군들은 한국군의 분산된 전술기지가 각해 격파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1966년 8월 두고 전투와 1967년 2월 짜빈동 전투에서 그 유효성을 입증하면서 미군들도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전술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 속에 숨어있는 게릴라를 찾아내거나 분리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현지 주민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작전입니다. 최명신 사령관은 100명의 베트콩을 놓치는 한이 있어라도 한 명의 양민을 보호하라는 훈령을 내려서 주민의 신뢰를 얻도록 강조했습니다. 작전의 비중을 군사작전 50%, 심리전 50% 하라고 강조했고 나중에는 군사작전 30%, 민사작전 70%를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사령관의 훈령에 따라 한국군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그들의 생활 관습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의료지원 및 구호활동, 농경지원, 주민의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한 자조사업, 대민 건설 지원, 태권도 및 유도 보급 등 대민 지원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미군들은 한국군의 작전 방식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군의 작전 지역은 베트남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주월 한국군은 최명신 장군의 전술과 민사 심리전 개념에 따라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월 한국군이 만약 미군의 작전 통제의 작전을 수행했다면 한국군은 훨씬 더 많은 대규모 작전을 수행했을 것이며 그 경우 한국군의 피해는 물론 전투 후유증도 크게 남았을 것입니다. 파병을 통해 얻은 경제적 효과 등 국익의 기여도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주월 미군 사령관 웨스트모랜드 대장은 그 회고록에서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나에게 한국군을 귀하의 지휘권 속에 놓아두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한다 라고 말했지만 나는 위신을 보유하려는 신생공화국 한국인의 열망을 존중했고 한국 지휘관들과 협조적인 기반 위에서 일했다. 한국군에게는 독자적인 책임지역을 할당하여
광범위한 지침 안에서 절반은 자치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위치를 부여했다. 나는 유능한 지휘관 최명신 장군과 사이가 아주 좋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군 이후 최초 파병이면서 최대 규모, 최장기간의 전투부대 파병이었던 베트남 파병에서 최명신 사령관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최명신 장군이 사령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대단했습니다. 그는 1969년 5월 사령관직을 이세호 중장에게 인계하고 제2군 사령관으로 전임하였는데, 일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의 인기가 너무 높아 그를 견제하기 위해 조기 귀국시킨 후 전역시켰다라는 소문이 나돌 정도였습니다.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는 국내에서 미군과 관계가 사단장과 미 고문관이 찌차를 함께 타고 가면 중령인 미 고문관이 앞자리에 앉고 장군인 사단장이 뒷자리에 앉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미군의 위상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파월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 지휘권을 관찰해 새로운 시대를 개척한 최명신 장군의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최근에도 우리는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로 많은 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작전 통제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 시간에는 샬친 성인의 영웅 강제구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